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똑똑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남자친구와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친정과 시댁 모두 반대를 했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컸죠. 그래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남편 또한 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들밖엔 없었죠. 고단한 삶이 이어졌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웃음이 끊이는 날이 없을 정도로 서로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승호가, 우리 비록 가족들이 찬송하는 결혼은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말고 우리들만 보고 잘 살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너랑 우리 아들 주혁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일할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더 잘할게.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지. 친구들은 이제 다 대학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아이 돌보느라 자기 시간도 못 갖고 있잖아. 주혁이 조금 더 크면 당신 좋아하는 여행 실컷 갈 수 있도록 해줄게. 조금만 참자. 말만이라도 정말 고마워. 사실 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 당신이랑 우리 주혁이가 내 보물이야. 다른 것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금전적으로는 빠듯하고 힘들었지만 우리 세 가족만 있다면 항상 행복한 시간이 유지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고 남편은 아이가 3살 때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저도 놀랐지만 시댁에서는 더욱 놀라셨죠. 남편은 저와 아들인 주혁이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슬프게도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3살 때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시댁에선 저를 아들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연락도 받지 않으셨죠. 어머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애들 아빠 가고 나서 당장 아이 먹일 밥도 없어요. 아니 넌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아들 잡아먹은 애가 뭐가 이쁘다고 와? 당장 안 꺼져? 어머님, 저는 아니더라도 아이 보고서라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한테 손주가 어디 있어?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 시댁에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저를 보면서 분노를 하셨어요. 자신에게는 손주가 없으시다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죠. 친정 역시 가난한 상황이라 도와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허드렛 일, 잡일 모두 밤낮 없이 했어요. 아이가 어려서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을 때면 등 뒤에 업어서라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까지 정말 바쁘게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불길이 갑작스럽게 번지게 되면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갔지만 저는 갇히게 되었어요. 겨우 구출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나서 오랜 시간 통증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생계였어요. 제 몸이 아픈 것보다 아이 걱정이 더욱 컸죠. 그래서 치료와 휴식이 필요함에도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일부분인 화상 자국이 남아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라기도 했어요. 어떤 곳에선
화상 때문에 일을 줄 수 없다는 곳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쓸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커주었어요. 그은한 사춘기도 없었던 아들이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학교에서도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화상 자국으로 혹시나 나를 창피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한 번도 학교 근처로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았지만 아들은 오히려 저를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왜 거기 있어? 학교 앞에서 기다리지. 아, 그냥 여기가 편해서. 학교는 잘 끝났어? 엄마, 난 괜찮으니까 학교 앞에도 오고 학교에 상담도 와. 엄마, 나는 엄마 얼굴 예뻐. 엄마 얼굴 신경 쓰이지 않아?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숨고 있지 말고. 아들은 항상 저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제 얼굴이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죠. 그런 아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들 대학 학비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명문대도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도 있었네요. 주혁아, 오늘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대학 진학 때문에 말이야. 선생님은 명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가 안 간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은 더 좋은 학교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데 왜 다른 곳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야? 엄마,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그 대학에 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대학 입학을 하면 성적으로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니? 그건 맞는데 엄마,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건 아니야. 주혁아, 엄마는 주혁이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갔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말이야.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잘 모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모아둔 것도 잘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구나. 엄마, 나는 어딜 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엄마는 아들 믿고 있지. 그렇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을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이가 어디를 가고 싶던지 엄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건 돌아가신 아빠도 원하는 일이야. 아들과의 대화 끝에 아들은 명문대로 진학을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죠. 아들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활 동안에도 아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처음 저는 아들을 혼내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주혁아, 엄마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겠지. 그치만 주혁이가 원하는 길이 있잖아. 엄마가 그걸 지원해주는 것도 엄마의 일이야. 다른 것보다 제 용돈은 제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요. 엄마도 일하는 시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엄마 아직 젊어. 지금 젊을 때 일을 해야지. 이제 졸업하고 일 시작하면 평생 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주혁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역시 아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들에게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아빠도 모두가 바라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갔고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임용까지 모두 합격을 한 뒤 검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아들의 졸업식 날 저는 제 화상 흉터가 신경이 쓰여서 멍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아들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었던 저의 모습을 아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검사가 되고 집에 보답을 하겠다며 월급을 통째로 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일 다 그만둬. 내가 앞으로 엄마 평생 먹여 살릴게. 아들,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야.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고 네 삶은 네가 살아가는 거야. 누가 책임져 주지도 살아주지도 않는 일이니까 엄마 삶은 엄마가 잘 꾸려 살게 해줘. 아니야. 그동안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보답하게 해줘. 엄마는 아들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아직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할 때까지는 알아서 일하면서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월급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돼. 다만 엄마는 이제 엄마의 할 일은 거의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아들의 삶을 살아가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용돈도 챙겨주려고 했고 집도 이사를 해주겠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들의 삶이 더 길고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어요. 저 또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도움을 지금부터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들이 검사로 지내게 된 그 후로 저는 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라곤 아들의 결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검사가 되고 난 후 처음 아들은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원 근처 카페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주혁씨 여자친구 손민주라고 합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주혁이랑 얼마나 만났다고 했죠? 네, 이제 1년 되었어요. 어머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너무 좋네요.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곱고 예쁜 분인지 몰랐네요. 정말 반가워요. 주혁이 말로는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주혁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님. 허락해 주실 거죠? 그럼요. 나는 우리 주혁이가 좋다면 다 괜찮아요. 우리 집은 보다시피 나와 주혁이밖에 없어요. 아, 저희 집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여동생 있습니다. 부모님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날부터 싹싹하고 밝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 부모님도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화상 자국이 혹시나 사돈 댁이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아들은 이미 이야기를 해둔 상황이라고 했어요. 주혁아, 혹시 내 얼굴 화상 자국에 대해서는 얘기했니? 아무래도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나도 혼주로 참석을 해야 하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가 상견례 할 때 알게 되면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엄마,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 번 얘기해 드렸고, 민주 부모님께서도 다 알고 계셔. 거기다가 괜찮다고 하셨어. 아, 그러니? 그래도 이 정도인 줄 모르시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엄마, 나는 엄마 화상자국 하나도 신경 안 쓰여. 오히려 혼자서 나 이렇게 키우려고 고생하다가 생긴 상처이고, 사고 때문에 생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다 말씀드렸고, 이번에 민주가 왔다가 가면서도 얘기했을 거야. 그래, 그러면 다행이지만, 민주는 어떻대? 괜찮다고 해? 아, 그럼. 엄마는 어때? 엄마는 주혁이가 좋다고 하면 괜찮지.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결혼하면 둘만 잘 살면 돼, 알지? 사실 그동안 먹고 사느라 화상 흉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상 때문에 잘리면 어쩌지 걱정을 하는 것 외에는 이걸 빨리 치료해서 없애야 되겠다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전부터 치료를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라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약된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들과 먼저 도착을 해 기다리다 보니 사돈댁 식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주혁이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 엄마예요. 민주 아빠입니다. 네, 처음 민주 양 봤을 때 정말 곱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을 닮아서 그랬나 보네요. 아, 그런가요? 긴장을 한 채로 인사를 나누고 앉으니 뭔가 사돈댁 식구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걸까 싶었지만 식사 자리 내내 불편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아들 역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식사가 마무리가 되는 도중에 아들은 잠시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안사돈께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화상 자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20년도 더 되었네요.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조금 심하죠? 네,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하길래 그냥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심하네요. 네. 그래도 화장도 하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픈 건 아니라서요. 네. 그 혹시 예식날은? 괜찮습니다. 화상 자국이지 아픈 건 아니라서 참석할 수 있어요. 혹시 저 혼자 참석하는 게 신경 쓰이셔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아유, 답답하네, 진짜. 그 화상 자국. 솔직히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결혼식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딱 보이는 얼굴에 전체적으로 화상 자국이라니요. 들어오면서 얼마나 놀랬는지. 네? 화상 자국 있는 거 다 아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알았죠. 알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결혼식인데 그걸로 참석하시려고요? 아니, 제 꼴이 어때서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놀래요. 그 정도 화상이 심하면 화장으로 가려지겠어요? 그 얼굴로 예식날에는 참석 마세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럼
예식 망치실 거예요? 애들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몰골로 예식 참석하면 오신 하객분들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다들 손가락질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식은 잘 치르게 해주셔야죠. 저희는 사돈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가겠습니다. 아니 저기요. 아무리 그러셔도 이러시는 건 아니죠. 예비 사돈댁에서는 처음부터 저의 얼굴을 보고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사돈댁에 인사를 가면서도 어머니가 화상이 있으시다 설명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특히나 예비 며느리는 그날 집에 인사를 오고 나서 집으로 가 저희 얼굴 때문에 예식이 고민이 된다고 털어놓은 듯 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밖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오면서 저에게 예식을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하고 가는 안사돈을 보게 된 아들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엄마, 나 민주랑 결혼 안 할 거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을 보는 일도 흔한 게 아니니까 놀라셔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 아니, 엄마, 나는 결심했어. 솔직히 민주가 엄마를 안 보고 갔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신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 주혁아, 엄마 괜찮아. 그리고 엄마랑 결혼하는 게 아니고 민주랑 결혼하는 거잖니. 그러니 너랑 민주만 생각해.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보아도 아들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고 파혼을 통보하자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난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도 찾아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까지 해오면서 파혼만은 막아달라고 했죠.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 민주 엄마예요. 주혁이가 갑자기 파혼을 통보했다고 해서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민주가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는다고 해서 혹시 주혁이랑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마음이 달라지진 않네요. 아니, 엄마란 사람이 이런 일륜지 대사를 그냥 이렇게 망치게 두실 건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얼굴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좋은데 어머님 얼굴 때문에 예식만 참석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파혼한다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 나서서 마음 돌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안 했던 거 아니고요. 말을 했지만 주혁이 마음이 그러한 걸 제가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노력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아니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봐도 놀랄 수 있잖아요. 뒤에선 주혁이한테 이런 말 들었다면서 우는 소리 하신 건 아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겠다면서 먼저 추진했던 주혁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답니까? 사돈댁에서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아 파혼을 종용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저 역시 제 화상 자국이 아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많았죠. 다시 한번 아들에게 내 상황을 얘기해 보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주혁아, 파혼한 거 정말 바꿀 생각 없어? 엄마, 난 지금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들, 지난 30여 년간 정말 열심히 너를 키웠어. 맞아.
그러면서 사고로 화상도 입게 된 거고. 그렇지만 이게 네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하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 화상 자국이라는 게 나도 내 얼굴 보면서 놀랄 때가 있으니까. 엄마는 거울을 볼 때만 엄마의 얼굴을 보지만 나는 평생을 엄마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어. 그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이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가장 자주 봤던 내가 불편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나는 엄마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날 키워왔던 걸 다 알고 있어.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아들은 단호한 얼굴로 지금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아들의 태도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돈댁과 예비 며느리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하며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제발 주혁 씨 마음 좀 돌려주세요. 주혁 씨 엄마 말이라면 다 듣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지만 주혁이 마음이 단호해요. 내가 말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니, 안 하신 건 아니세요? 얼굴 화상 그거 얼마나 심한지는 알고 계세요?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상 때문에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그러신 거라면 참석할 거라고 주혁이한테 얘기를 하고 그때 돼서 아프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아들을 속이고 싶진 않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이보세요. 아드님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 누가 이 집구석에 시집 오려고 하겠어요? 거기다가 아들은 효자에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화상 자국에 벌이도 편변치 않지. 평생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는 집안에 누가 시집을 오겠냐고요. 이번에만 예식만 잘 넘어가게 해주면 저희도 다른 거 불편하지 않다니까요. 네, 어머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냥 예식 참석하겠다고 하시고 나중에 몸 아파서 못 가겠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시켜야 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들이 파혼을 결정한 것은 나에게 한 태도도 있겠지만 예비 사돈댁의 생각을 보고 결심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다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저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를 듣던 와중에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밖에서 안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은 울분을 토해냈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저희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주혁 씨, 그게 아니고. 아이고, 지혁아. 그게 아니라. 사돈. 무슨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당장 가주세요. 주혁아, 잠시 얘기 좀 들어봐. 그래, 주혁아. 일단 얘기를 좀 해보자. 민주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저번에 한 얘기도 사과도 할 겸 예식 참석하시라고 말하려고 왔어. 예식 참석이요?
아까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 엄마한테 그날 아파서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 아니세요? 아니,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시란 말씀은 아니었어. 그게 그거 아닌가요? 저 민주랑 더 이상 결혼 진행 안 합니다. 아들은 태도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혼란 끝에 예비 며느리와 안사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아들의 분노는 더욱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며칠 후 아들은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며 불렀습니다. 자리에 가보니 아들 직장 동료분들이 모두 계셨죠. 아, 저희 어머니세요. 이번에 잠시 일을 쉬시고 계셔가지고 같이 점심 하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파혼하게 되면서 어머니도 상심이 크셔가지고 당분간 같이 식사 좀 하겠습니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주혁아, 나는 너랑 둘이서 점심 먹는 줄 알았어. 이렇게 다 계신 줄 알았으면 안 올 걸 그랬다. 아니 엄마, 내가 너무 엄마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안 해준 것 같아서. 아, 저희 엄마가 저 키우시느라 사고로 화상을 입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파혼도 하게 됐지만 저는 사실 이게 크게 신경 쓰이지 않거든요. 다른 분들은 좀 신경 쓰이시나 보더라고요. 어머, 그런가요? 어머, 저도 괜찮은데요. 근데 이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세요? 아, 네. 그쪽에서 저희 엄마께 결혼식 참석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요, 뭐. 아, 그렇게 됐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인지 직장 동료들에게 결혼식 진행을 그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안사돈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편견 없이 일을 하는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편견을 갖고 대했던 것이죠. 예비 며느리였던 사람이 직장 근처에서 가게를 하고 있었고 사돈댁도 지역에서 봉사로 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안사돈의 복지관에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지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사돈은 저에게 전화를 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소문 내신 거죠? 네? 무슨 소문이요? 저희가 그쪽 화상 입은 것 때문에 예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 소문이 있나요? 제가 무슨 이유로 소문을 내겠습니까? 그럼 누가 얘기를 하나요?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 줄 알면서 그딴 소문을 내신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사과는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소문을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파혼도 그쪽에서 먼저 하신 건데 저희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소문 제가 만든 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도 아니고 사실인데 뭐가 문제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건 그만큼 심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그런 심한 말을 했어요? 아, 심한 말을 한 적 없으시다고요? 그럼 누군지 소문이 나도 상관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저희 복지관 문 닫게 생겼어요. 소문은 제가 낸 게 아니라 도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신다면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참 대단하시네요.
아니, 편견이라니요? 그쪽도 부모니 제 마음 알 거 아닙니까? 그쪽 아드님이 화상 입은 사돈댁에 장가 간다 해도 그러실 건가요? 아마 저랑 다를 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니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아시죠? 이번에 저희 아들 결혼한다고 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거든요. 저 예전부터 후원해 주신 분이신데 민주 어머님도 아시더라고요. 강 대표님이요? 아니 물류기업 강 대표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결혼식도 참석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쉽게 되었네요. 그동안 열심히 후원했던 복지관이 오만과 편견에 휩싸인 관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 내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기 시작했죠. 결국 관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가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도 임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날 이후 파혼에 대한 결정은 자신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직장 동료들 있는 자리에서 파혼 얘기를 꺼낸 거야? 이렇게까지 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엄마에게 내가 엄마가 부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한 얘기였어. 사실 엄마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듣고 많이 속상해했잖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엄마는 열심히 살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들, 고마워. 아들만 엄마의 삶을 알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들은 응징을 하기 위해서 한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아마 그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그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정말 착하고 고운 아가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도 종종 만나 밥을 먹기도 하는데 그 아가씨 역시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어서 고맙네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아들을 키웠다면 잘 키운 거 맞겠죠? 나중에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잘 키웠다 칭찬해주면 참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입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엄마가 계셨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항상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저도 엄마를 본받아 아이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랑이 잘못된 경우도 있죠. 바로 저희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한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이 끝나고 자주 함께 동네로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후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저에게는 큰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는데요. 고등학교 시절 아빠가 암에 걸리시게 되면서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이런저런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지만 결국 전이가 되면서 상황이 나빠지셨고 아빠와 이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 엄마와 저는 오랫동안 큰 슬픔을 느꼈었죠. 혼자가 되신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 생각했었는데 바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저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우리 운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은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 아빠도 계셨으면 상진 씨 듬직히 하셨을 거야. 상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거 같네.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 그러니까 두 사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정에서의 허락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가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으셨죠. 시댁에선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사반대를 하셨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모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선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의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할까 싶어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셨어요. 예, 은유 엄마야. 너 못 보던 옷이다. 새로 샀니? 네? 아, 이거 은우 아빠가 저번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이 네가 뭐가 필요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입으면 되지. 이건 얼마니? 얘는 상진이가 사준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고 있니? 어머니, 이거 얼마 안 하고 거기다가 저도 잘 입고 다녀야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주나 욕해요, 사람들이. 아유, 말이나 못하면. 얘, 가지고 있는 옷만 잘 관리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인다. 네가 살림을 대충 하니까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옷을 또 샀다며 요란법석이셨어요. 특히 밖에 나가서 일도 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셨죠. 저에게 쓰는 돈은 매우 아까워하셨지만 시댁에 쓰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셨어요.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5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시아버님께서 암에 걸리셨어요.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발견하셨는데 거의 초반에 발견이 되어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거라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 입원하는 거 알지? 시간 맞춰서 와라. 올 때 반찬도 몇 가지 해서 들고 오고. 병원 밥이 입맛에 안 맞으시다고 하니까 치료 받는 동안에는 직접 반찬하고 밥해서 와야 되겠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병간호를 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거 아니시고요?
예, 늙은 내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니? 너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건강한 네가 해야지. 거기다가 네 아빠 암 걸렸을 때 네가 간병해 봤을 거 아니야. 경험도 있으니까 잘하겠지. 아니, 저는 은우도 봐야 되고, 거기다가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시던지. 간병인? 너는 돈도 안 벌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거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시아버지 간병 네가 해. 그네는 허약해서 못해. 아주버님과 형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형님은 어려워하셨어요. 아마 결혼을 할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울이는 결혼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늘 이런 시댁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은엄마,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거저거 따질 때야?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이 나빠지시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어가줘. 아니, 왜 어쩔 수가 없어? 아주버님네랑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 고용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아? 거기다가 나만 간병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 돈은 어디 한두 푼이야? 당신이 쉬고 있으니 당신이 그냥 간병하러 가면 되지. 보행도 다 가능하시고 그냥 옆에서 밥만 잘 챙겨주면 되는데 뭐가 힘들어? 힘든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당신도 휴가 내서 같이 해. 그럼 되잖아. 내가 어떻게 휴가를 내서 간병을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번에는 나도 당신이 간병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었던 남편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불만에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병간호를 하게 되었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지불했어요. 평소 돈에 대해서 예민하셨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결제하는데도 별다른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고 난 후에는 시댁 식구들은 더욱 서로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나 시모는 앞으로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합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얘 은희 엄마야, 우리 너네 집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모셔야지 어쩌겠니? 언제 이사 가면 좋을지 알아보거라. 아니, 합가라니요? 갑자기요? 어머님, 저는 합가 못해요. 아버님 편찮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좁은데 저희 세 식구랑 어머님 아버님까지 다섯이서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예, 너네 식구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 집 정리하면 나오는 돈으로 아니면 이사를 가자꾸나. 어머님,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머님 댁 처분한다고 해도 집 못 구해요. 거기다가 저희 이사 갈 생각도 없고요. 아니 내가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니 뭐라니? 합가를 해보지도 않고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해? 일단 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면 되지. 아니요. 이건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아주버님 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으시지 않으세요? 거기는 방도 4개니까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가니? 그네 불편하게. 그냥 너네 집으로 들어가 살란다. 상진이도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렇게 알거라. 알고 봤더니 시몬은 이미 남편에게 합가를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고 남편 또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이었어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졌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는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드셨기 때문이었죠. 합가는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버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니니? 너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아까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돈 몇 푼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죠. 아니 이것 봐라. 너 우리 애 부려먹으려고 취업한 거니? 난 절대 그 꼴 못 본다. 상진이 부려먹을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몬은 제가 일을 하면서 몇 푼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점점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만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친정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인고 부부셨답니다. 아빠의 은퇴가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레 암이 발병되었고 전이가 되면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딸만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거기다가 건강도 나빠지셔서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 꿋꿋이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엄마였기 때문에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으로 일을 돌리고 엄마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어쩐지 남편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어머님한테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거기다가 이제는 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쪽으로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당신 아버님 아플 때 기억 안 나? 그때도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병간호 했잖아. 그때랑 마찬가지인데 뭐가 불만이야? 거기다가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 저녁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잖아. 근데 어떤 게 불만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병원비를 장모님 돈으로 다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은 안 써? 나 참, 당신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이상하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비를 내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돈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병원 비용은 엄마가 다 지불을 하고 계시고 간병인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이 쓸 부분은 없었죠. 다만 얼마 사시지 못하니 그동안만이라도 엄마 곁에서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에서도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저의 행동을 나무라셨죠. 은우 엄마야, 너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가서 균들 다 옮아 오는 거야. 그건 알고 있어?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네가 자꾸 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 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 하시네요. 저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 간병하면서도 저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을 때인데 그건 걱정되지 않으셨나 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네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예,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걱정돼서 한 말이다.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렵다 판단이 되었을 즈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점점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죽만 몇 스푼 드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나마 잘 드시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집에서 급히 나오는 바람에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남편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답니다. 근데 결제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를 쳤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채 우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얼굴이 붉어져 씩씩대며 저를 보고 계셨고 그 옆에는 남편이 있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말을 해보니 바로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뭘 해줬다고? 너네 엄마가 그 카드를 써? 네? 어머님, 고작 2만 원 쓴 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고작 2만 원? 너는 2만 원이 고작이니? 이것 봐. 얘 전부터 사치하는 것 같더니만 아주 난리구나. 너 평간호 하면서 절대로 돈 안 쓴다고 호언장담해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다니니? 내가 상진이한테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당신이 전에 이야기했잖아.
어머니 간병하면서 쓰는 돈 하나도 없을 거라고. 내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면서 이건 뭔데? 뭐? 아, 참나. 남도 이렇게는 안 해. 예.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하게 쓰는 건 말이 되고? 됐고, 당장 너네 엄마한테 가서 돈 모두 받아와. 이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냉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시모도 시모지만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야 하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죠. 그동안 돈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보, 그래.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런 걸로 재고 따져야 되겠어? 나는 시아버님 병간호도 다 했잖아.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당신한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어? 난 내 아빠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저는 정이 떨어졌어요. 그간 살았던 세월 동안에도 남편은 시댁이라면 아끼지 않았지만 친정에는 그 흔한 과일도 한번 사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 2만 원짜리 죽 산 걸 이렇게나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방네 친정아빠가 암으로 죽었다고 해서 받아주기 싫었는데 친정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길 잘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아이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제 피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셨죠. 저는 이런 시모의 태도에 질렸고 방관하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엄마에게는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사실 나 이혼했어.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네.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네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하네.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고역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으니 더 좋아.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에 손을 들어주셨죠. 저는 엄마 병간호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1년의 시한부라고 처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을 할 때마다 상황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서 더 이상 집에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치료를 위해서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면서 병원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을 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돈이 여기에 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네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 걸리면서 받았던 보험금이며 내가 너네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까지 다 처분을 한 돈이란다.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미처 처분하지 못한 건 너한테 상속을 해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건 엄마 몫인데 그냥 쓰시지 그랬어. 엄마 그러면 돈 있는데도 지금까지 평생 일하면서 생활을 한 거야? 은주야, 엄마는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을 했다고 하길래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니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다.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쓸까 생각도 했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몫까지 널 든든하게 지켜주라고 했거든.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남겨둔 거야. 엄마가 끝까지 네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다른 건 몰라도 너랑 은우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엄마는 이 짐을 덜고 싶었어.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바람을 지켜드리고 싶었죠. 엄마는 통장과 서류들을 주셨어요. 천문학적인 금액을 상속받았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엄마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이 제 명의로 바뀌면서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너네 엄마한테 재산 상속 받았다며? 너 그거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아니 그걸 왜 남편이랑 나누나요?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저흰 이미 이혼도 했고 남인데요. 너네 결혼 생활하면서 진정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홀로 사는 너네 엄마가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어디서 어떻게 아신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신이랑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뭐? 너 재산 상속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일부러 우리한테 정 떨어지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다 계산하고 한 일 아니냐고? 저기요 아줌마, 고작 2만 원에 정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친정의 돈이 흘러 들어가요?
세상에 2만 원 가지고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 돈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인데 재산도 반으로 나눠서 분할해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했죠. 심지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소리까지 했답니다. 모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해왔던 전 남편은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은우 엄마, 장모님께 상속 받았다며?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장모님은 그런 걸 나한테는 말도 안 해주시고. 병원 어디라고 했지? 장모님 얼굴 좀 뵈야 되겠네. 장모님? 무슨 장모님이야? 이혼한 마당에.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봐? 거기다가 상속을 받든 말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닌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아이 문제로 전화했으면 그것만 이야기해. 당신 예민해졌네. 어쨌든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했는데 아무리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 맞네. 어디 가서 상속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전화해 줄래? 우리 남남이고 이걸 당신이랑 나눠야 할 의무는 없어.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더 이상 당신 전화도 받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왔지만 저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는 둥 속 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했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를 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는데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여러 분 찾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을까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휴, 은우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 엄마 편이야. 저번에 전 남편 어머니가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네?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셨는데요? 아니, 은우 엄마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눠줬다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얘기를 하던지 너무 황당하더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네 어쨌네 하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야. 처음에는 우리도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엄마 말이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아무튼 그런 말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나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했지 뭐. 그거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래. 엄마가 그래도 은우 엄마 편하게 살라고 도와주셨네.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의 고생을 알아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고생하며 시댁 일을 하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남의 가정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혼 소식을 듣고 나서 잘 벗어났다 싶었는데 상속 얘기를 들으니 그 시모 속 좀 쓰리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에 힘들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장례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는데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해 볼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저는 내 편이었을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에게서 느끼다 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에 소문이 나게 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는 연락을 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소송을 할까 싶어서 알아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특히나 남편과 이혼을 한 상황에서 상속을 받았고 재산 기여도에 아무런 지분이 없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아이와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잠들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아이도 이혼을 하고 나서 그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저 역시 생활에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점을 너무나 미안해 하셨지만 엄마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들도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때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크게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도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저는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다 보니 좀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형수와는 맞는 부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주버님의 아내였습니다. 동서, 어제 내가 입었던 옷 벌써 세탁했어?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왜 옷을 빨았어? 오늘 입으려고 했단 말이야. 아니, 빨래통에 넣어두셨길래 세탁했죠. 오늘 입으실 거였으면 밖에 두셨어야죠. 아, 그래도 한번 물어는 봐야지. 내가 이거 자주 입는 거 알지 않아? 그냥 세탁기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해? 형님은 성실하게 집안일을 해도 나에게 불만이었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게으르다며 이야기를 하기 바빴어요. 그렇지만 아주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형님은 집안일은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먹었던 그릇조차 치우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그것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거 먹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치웠어? 형님, 그래도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치워야죠. 이건 저희 돌쟁이 아이도 크면 다 알아요. 동서, 집에 있으면서 이런 것도 안 하려고? 어머님이 불쌍해서 걷어준 건데 집안일은 알아서 잘해야지. 근데 나보고 이것까지 다 치우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양심도 없네. 형님, 저희 돈 없어서 합가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모시려고 합가한 거라고요. 아니 누가 합가하래? 어머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소리야. 동서 너무 뻔뻔하다. 아무튼 앞으로 집안일 좀 잘해. 결혼 전 남편의 말로는 형님은 자신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사이와는 다르게 마치 절친했던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을 빼앗은 사람처럼 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저는 형님에게 못되게 대하지는 않았어요. 동서, 너무 우리 시동생한테 무관심한 거 아니야? 서방님이 요즘 빼빼 마른 것 같네. 어머님이 뭐라고 안 한다고 지금 대충 살림하는 거야? 형님, 남편이 어디가 말랐어요. 결혼하고 살쪘다면서 요즘 운동하던데요? 아니,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하지. 동서 어머님 밥도 좀 신경 써. 어머님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여러 가지 드셔야지. 그렇게 대충 밥상 차리면 금방 가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님, 제가 삼시세끼 다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간식까지 드리는데 어떻게 더 챙겨드릴까요? 아니, 자주 챙겨드리라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더 신경 쓰라는 거지. 암튼 알았어. 형님은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아주버님이 밖에서 나돌고 사업을 한다면서 이리저리 벌려놓은 일들이 많다 보니 생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정말 잘 되어서 한 달에도 직장인 월급의 몇 배만큼이나 벌어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의 콧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요즘 좀 힘들어? 아휴, 어머님한테 고기 좀 자주 사 먹이지 그랬어. 왜? 돈이 모자라? 말을 해야지.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니까. 우리 남편 요즘 사업도 잘 되고 좋더라고. 이게 다 나랑 결혼한 덕분이지. 네, 좋으시겠네요. 안 그래도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형님이 좀 집에 신경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아유, 우리 집은 맏며느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형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편은 그런 형님의 태도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저 역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님은 맏며느리라서 고생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의 말로는 결혼 이후 엄마에게 잘해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일이 요즘 잘 되는 모양이야. 왜? 형수님이 자랑하지? 아니, 형님이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일이 잘 된다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머님 잘 챙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나.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 아니, 자기가 잘할 것이지. 왜 당신한테 그런데? 그래도 형님은 어머님한테 살갑게 잘하잖아. 잘하기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내가 엄마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까 망정이지. 형수님은 엄마랑 같이 살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먹고 아픈 놈을 한번 들여다본 적도 없었지. 뭐 형수님만 그래? 형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그렇게 젊을 때 도와줬는데 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남편의 말로는 형님 내외는 어머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부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머님과 합가를 하겠다며 결혼을 하고 난 이후로 더욱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 저희는 형님 부부의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심을 두지 않자 형님은 더 관심을 받으려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얼마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하곤 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집안에 간섭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사실 자랑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명예퇴직으로 남편은 40대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취업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주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의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남편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모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든 상황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탓이라 이야기를 했어요. 동서, 서방님 아직 우울하시대? 아니 좀 쉬면 어때서 그래? 동서가 서방님한테 막 뭐라 한 거 아니야? 형님,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저도 남편 조금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이야기하고 달래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다고? 아니 40대밖에 안 되었는데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어머님도 그렇고 요즘 통 기운이 없어 보여. 아니 제가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을 그만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본인 의지도 아니었고.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일 그만두면 속 시원해야 하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다니. 옆에서 뭐라고 한 게 아닌 이상? 형님, 제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내가 동서 탓이라고 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동서, 요즘 좀 예민하다.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아파서 그런 거야? 이런 것도 다 자격지심이야. 마음이 좀 넉넉해야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런 못된 심보 가지고 있으면 잘 될 일도 안 된다고. 형님, 정 걱정되시면 형님이 어머님 모시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셔? 우리 남편 일 도와주는 것도 바쁜데. 형님은 마치 시모와 남편이 잘 되지 않은 일이 나의 탓인 것 마냥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따질 때마다 그냥 해본 말이라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태도에 황당했을 뿐이었습니다. 시모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노안으로 인해 기운이 없으셨던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모의 장례식 날, 첫째 날의 시숙은 잠시 왔다 갔을 뿐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조문객을 받는 날에도 시숙의 모습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형님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세요? 그래도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은 보셔야죠. 동서, 아니 마지막 장례할 때만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바쁜 사람 이것 때문에 오라가라 해야 되겠어? 사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무슨 이런 일로 계속 오라고 해? 형님, 그래도 아주버님 어머님인데
끝까지 함께 해야죠. 아유, 동서. 사업도 안 해보고서 무슨 말을 해?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여기 장례하는 비용도 우리가 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니면 여기서 장례나 제대로 치렀겠냐고? 형님은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되는 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형님의 태도에 저는 기가 막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의 장례식 날에도 형님과 싸울 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꾹 참게 되었죠. 장례가 끝이 나고 나서 시숙은 마지막 어머님이 화장을 하시는 시간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형의 그런 모습에 더더욱 서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떠나고 난 후로 남편은 심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까지 얻게 되었고 결국 경제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죠. 아침 일찍 요구르트 배달 일을 시작했고 그 후에는 다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요구르트 배달 일은 처음에는 너무 고단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서 좋았죠. 요구르트 배달을 마치고 나서도 다른 낫일을 하고 저녁에는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간중간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형님은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다면 이해라도 했을 테지만 아주버님네에는 매년 해외로 여행도 떠나고 외제차로 수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지인을 위해서 투자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우리뿐이었구나 느끼게 되었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어느 날 요구르트 배달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요구르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제트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아침에 혹시 요구르트 배달 가능한가요? 아, 제트기업이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네, 작은 요구르트로 30개씩 매일 아니면 격일로 배달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안으로 배달을 해드려야 할까요? 아, 아닙니다. 아침에 문 앞에 두시면 출근하는 직원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제트기업은 아주버님이 운영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지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덩달아 지점의 성장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죠. 그곳에서 요구르트 주문이 들어오자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배달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어차피 아침에 문 앞에만 두고 가면 된다고 하니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첫 배달날 저는 아주버님의 회사로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회사에 있는 듯 했어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하니 갑자기 문이 열렸고 그 앞에 있었던 것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어머,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 아, 며칠 전에 배달 의뢰가 들어와서요. 문 앞에 두고 가려고 했어요. 아, 참나. 지금 우리한테 시위하려고 온 거야? 네? 형님, 그런 게 아니라요. 배달 의뢰가 온 거라 저도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여기 직원들 다 동서가 내 동서인 거 아는데 일부러 온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동서네가 이렇게 요구르트 배달하는 거 알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할 거야. 아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형님.
그냥 이거 두고 갈게요.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잘 맞춰서 왔네.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저 이만 갈게요. 아니, 앞으로 오지 마. 요구르트 배달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고. 알아들어? 형님, 저희한테 의뢰온 걸 저희는 거절할 수 없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거부하는 거야?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 창피 주려고 그런 거지? 아유, 당장 여기서 꺼지고 다신 여기 오지 마. 형님은 문 앞에 서 있는 저에게 구두발로 발길질을 하면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형님의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할까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가 너무나 나더라고요. 얼마 뒤 형님이 다급하게 저를 내쫓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 놀라운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요구르트 안 봤는데 갑자기 놓고 가서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일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이 이른 아침부터 소란인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주버님과 함께 오신 분은 아주버님의 지사 회장이었던 자회사 대표였습니다. 형님과 큰 소리를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아주버님은 당황한 얼굴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던 회장님께서 갑자기 저의 팔을 잡은 채 저에게 서둘러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7살 때 미아가 된 적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그럼 그때 있었던 곳이 희망 보육원인가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저 기억 안 나나요? 미정이라고 제 딸인데. 미정이요? 그때 그 미정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저희 집에 미정이랑 같이 찾아오셨죠? 이렇게 만나네요. 그간 그렇게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는데. 회장님은 저의 손을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는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이 되었거든요. 7살 때 사고로 인해서 미아가 되었던 저는 부모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육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이 들어왔지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었어요. 여러 친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바로 미정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육원에 들어온 이후로 선생님들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자신의 비밀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너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 나는 사실 왜 여기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이 내가 기억을 찾으면 엄마 아빠한테로 갈 수 있대. 넌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 아빠 만나면 좋은 거 아니야? 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난 그곳이 너무 끔찍했어. 너 엄마 아빠 기억이 나? 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난 거기서 미움받았어. 내가 뭘 해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 되지 않았거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을 거야. 그냥 여기서 새로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는 나를 너무 미워해. 미정이는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원하셨는지 미정이에게 매우 냉정하게 대하셨고 여자라서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울기만 하셨다고 해요. 거기다가 엄마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도 외면할 뿐 제대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가족에게서 더 이상 자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한 미정이는 그대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입양이 되기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라며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정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저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미정이의 마음이 반대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입양을 가기 전 저는 미정이에게 마지막으로 친부모를 만나러 가자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정이는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입양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저는 미정이와 친부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육원으로 봉사를 오시는 분들이 작게 주었던 돈들을 모아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스를 물어물어 알아보고 타고 나서 의심한 사람들에게는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미정이가 기억하는 동네를 찾을 수 있었고 그 동네에서 미정이의 부모님 이름으로 수소문을 내서 집을 찾았고 결국 미정이의 친부모를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이는 제게 고맙다는 증표로 금팔찌를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미정이의 집을 찾아가게 된 저는 그대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죠. 그날 이후 저는 한 난임 부부에게 입양이 되었고 그때의 일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미정이의 아버지가 아주버님의 회사 대표였던 것이죠. 아유, 그때 미정이가 오고 나서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미정이가 집을 나간 이유를 알고 나서 정신을 차렸죠. 아, 그러셨군요. 미정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저도 그날 이후로 까마득히 잊어버렸네요. 아, 그럼요. 미정이는 그날 이후로 정말 잘 지내서 지금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시기라 저 대신 미정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네요. 그동안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사실 죽기 전에는 다시 만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아, 미정이도 보고 싶네요. 미정인 사실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미정이 다시 오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아, 회장님, 말씀 낮추세요. 저는 그냥 미정이가 좋은 가족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미정이가 다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했던 일이었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는 잃어버렸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다시 만나게 되었던 일이 된 것입니다. 미정이 역시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렸고 무서운 마음에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제가 가족을 찾아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후에 저는 미정이와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어릴 적이랑 똑같이 컸어? 너무 반갑다. 아버지가 너가 차고 있던 팔찌 보고 알아보셨대. 미정아, 너도 진짜 그대로다.
벌써 40년이나 지났어.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라니 너무 놀랍네. 난 종종 급할지 차고 다녔지. 넌 어떻게 지냈어? 정말 세월 빠르다. 우리 그때 진짜 어렸는데 너 덕분에 나 다시 가족을 만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날 이후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너 찾으려고 했는데 이미 입양 간 가족들은 연락도 안 되고 너는 이름도 바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 나 입양 가서 그 집안 성씨랑 이름으로 다 바꿨어. 그래서 더 못 찾았을 거야. 잘 지냈다니 너무 다행이다. 나 사실 그때 은혜 갚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 솔직히 나는 가족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슬퍼했잖아. 그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나를 신경 써주고 잘해주었던 것도 너뿐이었고 언젠가는 만나면 내가 그 은혜 보답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대표 자리까지 앉게 되었어. 어머, 진짜 축하해. 잘됐다. 너무 잘됐어. 그렇지? 이거 다 네 덕분이야. 어떤 것이든 말만 한다면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 에이, 무슨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그냥 그땐 내 친구니까 가족을 찾아준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 겨우 7, 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하게 모아둔 돈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 쓴 거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마 마지막으로 했던 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그 은혜 갚아줘야지. 뭐든 이야기해봐. 아참,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그날 회사에 갔을 때 무슨 일 있었다며? 거기 대표랑 아는 사이야? 아, 사실 거기 대표 우리 아주버님이야. 요구르트 배달하러 갔는데 잠깐 일이 있었어. 아, 아빠 말로는 좀 소란이 있었다고 하던데? 싸운 거야? 싸우기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가족인데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는 게 좀 신경 쓰였나 보더라고. 미정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미정이는 저에게 꼭 은혜를 갚고 싶다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정이가 저에게 한 제안은 바로 아주버님이 있던 자리에 대표직을 저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주버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지점 대표이긴 했지만 그 이후 지부장 자리가 있었어요. 지부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번에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고 공석이 된 상황이었죠. 이번에 회장님이 직접 아주버님 업체로 향하게 되었던 건 역시 아주버님에게 지부장 자리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저를 만나게 되면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와의 다툼을 듣고 난 후에는 저를 위해서 그 지부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거절을 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도 한편으로는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부장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 지점을 돌게 되었던 날, 저를 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재수 씨가 왜 여기에? 동서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동서라니요? 저는 지부장 김승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지부장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여기가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기 직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공적인 공간에서는 공적으로만 대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사적인 관계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했죠. 속으로는 너무나 고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형님은 인사 후에 갑자기 메시지로 잠시 보자며 연락을 해 왔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형님을 맞이했습니다. 동서,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부장이라니. 지금 이게 말이나 돼? 여기서 일을 해봤던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기나 해? 뭐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직원도 아닌 형님이 여기에 자꾸 오는 건 말이 되는 거고요? 형님은 여기 직원도 아닌데 매번 출근을 하시고는 직원들 부려먹지 않으셨나요? 그런 제가 너무한 걸까요? 아니면 형님이 너무하신 걸까요? 아니, 내가 부려먹긴 뭘 부려먹어? 그리고 지부장 자리는 원래 우리 남편이 될 거였는데 어떻게 동서가 될 수 있어? 그건 알 필요 없지 않나요? 조사를 해보니 아주버님 그동안 뒷돈을 여러 번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다 증거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뭐? 뒷돈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더 이상 직원이 아니신 분이랑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용건 없이 여기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황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형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저는 시숙의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시숙은 지부장의 자리가 자신에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업체에 뒷돈을 받았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한 후에 시숙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재수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이런 치부를 좀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주버님, 사건이 커도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아직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닌데 업체 측에서 이런 뒷돈을 받았으면 이후에 운영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지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재수씨가 지부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다 꼬였다고? 아주버님,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아주버님이 더럽게 일한 탓 아닌가요? 뭐? 더럽게 일해? 사업 운영 한 번도 안 해본 주제에? 아는 사람 덕 봐서 지부장 되어놓고서는 그딴 말을 짓거려? 네,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 어떻게 제가 운영하는지.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가 낙하산으로 지부장이 되었다는 점에 분노했고 다른 지점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제 직위를 끌어내리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부장이 된 이후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신제품 출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지 않은 여론들이 많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 끝에 결국 매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점의 대표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밤낮으로 여러 일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좋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과를 해 왔습니다. 동서, 내가 미안해. 우리 남편 다시 대표직으로 복귀하면 안 될까? 지금 우리도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취업하기도 쉽지 않아. 글쎄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하신 건 아주버님 아니신가요? 거기다가 형님도 그 얘기에 동조했잖아요. 아니, 그건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낙하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운영을 못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저한테 해왔던 게 있으니
그랬던 거겠죠. 동서,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우리 남편 좀 다시 복귀시켜줘. 저는 그럴 권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 자리는 다른 분이 하고 계시니 정 원하시면 직원으로 다시 취업하세요. 형님의 사과를 들으니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외면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어요. 당장 아이들이 먹을 밥값도 없어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형님과 아주버님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 저는 용서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독한 마음을 먹고 회사 생활을 이어나갔고 업계에서는 전국에서도 판매율이 높은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숙과 형님과는 더 이상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은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결국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선의가 다시 축복으로 돌아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